그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제가 감히 같이 공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뭘 가르친다 이런 차원보다는 같이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레벨 3 시험이 그냥 암기를 해서 시험을 딱 보면 된다. 물론 그런 과목도 물론 있는데 이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는 단순히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면 된다.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는 좀 저만 제가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그냥 한 원웨이라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같이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서로 좀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 이래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이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가 그 레벨 3 시험에서는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과목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험에 또 붙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 비중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가. 근데 지금도 비중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질 않고, 일단 이제 문제를 내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PBT로 시험이 바뀌면서 옛날에 PBT였죠. 페이퍼로 이제 시험을 치다가 CBT로 이렇게 시험을 바뀌면서 그 레벨 3도 시험을 내는 패턴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과거의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시험은요,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는 아주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매년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매년 나오는 주제를 실패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멘붕이 오면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진도가 막 안 나가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 계산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는 문제가 8점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 8점짜리 문제를 못 풀게 되면 망했구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디쉬가 있고 과거에는 메인 디쉬가 있고 사이드 디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는 지금은 메인 디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좀 유비쿼터스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편제해 있는. 그 사방에 뭐 흩어져 있는 주제들을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시험을 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그만 세그멘트 단위로 이렇게 시험을 갖다가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공부하실 때 every detail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험은 나올지 모른다는 every detail이 다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거 별표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별표하라는 거는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항상 이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컨셉을 어떻게 시험에 녹여낼까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CBT로 바뀌면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시험의 트렌드가 확실하게 이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달라진 거 하나만큼은 옛날처럼 메인 디시 그 다음에 사이드 디시 이런 식의 구성이 아니고 시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중간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다 그냥 시험을 본다고요. 주제들이. 그러다 보니 막 흘려버리기가 되게 위험한 거죠. 이것도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종의 저인망 작전이 필요해요. 밑바닥부터 계속해서 쭉 끌고 가는, 다 훑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스킵하자 이런 개념들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에서는.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 수업이 지금 이 PWM이 끝나고 나면 케이스 스타디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케이스 스타디가 되게 중요한 시험 주제인데 이 케이스 스타디 여기는 없어요. 이 북은 없어요. 이 북에는 있지 않고 다른 책에 있습니다. 그 케이스 스타디를 나중에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맨 마지막 시간에 케이스 스타디를 할 텐데 그 케이스 스타디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케이스 스타디를 철저히 파야 됩니다. 철저히. 근데 그 케이스 스타디가 대부분 뭐하고 관련이 되는 거냐면 인슈런스, 보험하고 되게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CFA 공부하면서 인슈런스라는 거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한 주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주제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투자의 끝은 뭡니까?
요리의 완성은 뭐예요? 요리의 완성.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요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모든 투자의 끝은 세금입니다. 모든 투자의 끝은 세금이라고요. 투자가 끝나고 나면 소득이 있었을 테니까, 리턴이 있을 테니까 세금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했던 거, 레벨 2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CAPM. 우리가 공부했던 전통 이론에서 CAPM. CAPM에서 가정이 있습니다. CAPM의 가정 중에 no taxes. 세금 없다. 이런 식으로 no transaction cost. 거래 비용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2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게 또요, 보면 세금이라는 개념도 하나도 안 나와요. 레벨 2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데 레벨 3에서는 세금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뭐를 다룰 거냐면 텍스를 되게 비중 있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슈런스, 보험을 또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뭐가 나올 거냐면 텍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인슈런스 커버리지를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되게 워디해요. 뭔가를 갖다 프레임을 짜서 포뮬레이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언문 쓰듯이 이런 목적 달성해야 됨, 이런 목적 달성해야 됨, 이런 목적 달성해 그 디스크립션 하듯이 말로 써야 되는 것들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말로 쓰는 거고 계산하는 문제는 텍스나 인슈런스 쪽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뒤에 가서 그거는 또 디테일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를 잠깐 한번 보세요. 컨텐츠 한번 볼게요. 목차에서 자, 스터디 세션 10에 보시면 Private Wealth Management 1이라고 Reading 21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라고 있어요. 이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몇 년 동안 안 바뀌고 있는 챕터입니다. 이게 사실은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Overview니까 일종의 개관이잖아요. 간략하게 이렇게 훑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훑어보는 거였는데 얘가 과거에는 이 리딩이 시험에 아주 메인에 해당되는 그런 리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비중이 옛날처럼 그렇게 메인 디쉬를 구성하지는 않고 얘도 그냥 적당한 요리 중에 하나인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되게 전통의 리딩이니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담겨있던 리딩이니까 어쨌든 중요도 면에서는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이 리딩을 공부하면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IPS를 작성을 해야 돼요. IPS.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지침서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투자 지침서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주제였고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IPS에서 주로 뭘 담아야 되겠어요? 개인의 투자 지침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요, 공부를 하실 때에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나는 PB다 또는 웰스 매니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누구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산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는요, 클라이언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을 공부하는 거라고, 여기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프라이빗한 사람은요, 제가 아니고 나의 클라이언트입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웰스를 제가 매니지먼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얼마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 다 파악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침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과거에는 당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연 수익률을 도대체 몇 %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계산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계산 문제가 메인 디시에서 빠졌다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리딩 21의 주제에서는 뭔가를 캘큘레이션 하세요라는 주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는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지 그러면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앞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가요를 도대체 뭘로 검증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검증하는 방법에 주로 착안을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디테일한 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딩 21에서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조금 보내야 되고요. 이때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꼼꼼히 여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리딩 22에 Topics and Private Wealth Management라고 이 토픽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토픽은 하나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 모듈 22.1의 주제가 Approaches to Taxation. 그 다음에요. Tax Location. 다 무슨 이야기냐면 텍스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22.1하고 22.2는요. 텍스 매니지먼트 이야기입니다. 아까 모든 투자의 끝은 뭐가 있다고요? 텍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텍스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작게 내는 게 좋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after tax value, 세후에 나오는 밸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라는 거를 여기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니까 이 계산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유형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3에 concentrated position이 있습니다. concentrated position. 제목, 뭡니까? concentrated position. concentration의 반대말이 뭐예요? diversification,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의 반대가 concentration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대상이 되는 이 private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들인데, 이 개인들이 말이죠. 내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고 개인이 나한테 왔을 때에 이 사람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돈을 작게 들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자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그 돈이 많은 사람이 고객한테 와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겁니까를 봤더니 나는 미국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요. 중국 주식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좀 들고 있고요.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예금도 가지고 있고 대체 투자 좀 해놓고 이렇게 완벽히 분산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보면 대부분 컨센트레이트 포지션 한두 개에 집중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 대단히 위험하니까 이 위험한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뭡니까?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다 넣고 문 닫는다. 그러면 금방 간단한 답이니까 컨센트레이트 포지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땡입니다. 자, 나한테 온 고객은 말이죠.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이 위험하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을 우리가 없애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는 뭐냐면 이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갖다 한 방법 뭐가 있나요? 그런 걸 갖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 컨센트레이트 포지션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할 텐데, 왜냐하면 이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이 일종의 보게 되면 배드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는 거냐면,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이니까 위험이 높을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되게 클 거라고요. 변동성 줄이는 방법 뭐 있어요? 동일한 기대 수익은 유지시키면서 포준 편차를 줄이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분산 투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분산 투자 해야 되잖아. 자,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위험 줄이는 방법은 파생 상품을 통한 해지죠. 파생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위험 해지. 그러니까 컨센트레이트는 포지션 하나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위험 줄입니까를 파생으로 한번 설계해 보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behavioral finance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 사람이 편향 또는 바이어스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은 파생 상품하고요, behavioral finance 연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나중에 이제 이 컨센트레이트 포지션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면 되는 건가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뭔가 설계해서 해지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디테일의 툴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4는요, 22.4하고 그 다음에 22.5는 뭐 같은 주제이긴 한데, gift and estate planning 있어요. gift는 정려죠, 정려. 자, gift 정려 언제 합니까? 살아있을 때 합니까? 죽어서 합니까? 살아있을 때 정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게 되면은요, request,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gift and estate planning은 상속 설계예요. 정려 및 상속 설계.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이제 generation, 세대가 등장하죠. 아버지가 있고요, 자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가 등장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식한테 살아서 정려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죽어서 유산으로 남기는 게 유리합니까? 이런 거 여기서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텍스 되게 중요합니다. 정려세, 양도세 어떤 구조인가요? 세제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목 자체는 기프트나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려나 또는 뭐 상속 설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 전부 다 텍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토픽 리딩 22에 보니까 그러면 Topics in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주제가 벌써 뭐가 있어요? 텍스. 일단은 기본적인 텍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Concentrated Position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것도 있고 상속 설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짬뽕으로 있는 옴니버스죠, 이거는. 이게 바뀌기 전에는, 이게 바뀐 게 물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커리큘럼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하나하나의 챕터로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리딩으로 다 나눠져 있던 건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굉장히 요약을 해서 하나의 그 리딩에다가 다 몰아 넣어 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커버리지 넓이는 좀 줄었고요. 넓이는 줄었어요. 옛날에 하나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챕터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되게 깊게, 넓게 막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좀 코어만 이렇게 딱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공부하시게 되면 별 문제 없이 그냥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안 믿나 봐.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리딩 21에서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하나의 큰 챕터이긴 한데 거기서 분명히 문제 하나 나올 거라고요. 절대로 빠지면 거기서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opics in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주제가 벌써 Tax 있고 Concentrated Position 있고 그 다음에 Estate Planning 있고 벌써 세 가지, 벌써 그것만 해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씩만 해도 벌써 세 개고 그럼 앞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네 개의 주제가 돼, 네 개의 덩어리가 있죠. 적어도 네 개의 덩어리는 시험 나올 거라고 그렇게 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나올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스타디 세션 11에서 Private Wealth Management 2번에서 Risk Management for Individual이라는 거 보세요. 자, 생각해 볼게요. 전에는요, Risk Management라는 과목이 레벨 3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Risk Management는 무슨 Risk Management였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Financial Risk Management였어요. 과거에 나와 있던 거는. 근데 Financial Risk Management는 이제 과목이 쫙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Risk Management for Individu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Risk Management는 도대체 뭐지? 자, 여기서 Risk Management는 인생의 리스크입니다. 인생의 리스크. 인생과 관련된 리스크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혹시 프라이빗 웰스 전에 한번 들으신 분 계신가요? 다들 처음이신가요? 비에블 파이낸스는 듣고 오셨어요? 영상은 이미 다 있으니까 듣고 오세요. 비에블 파이낸스. 비에블 파이낸스 들으면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어쨌든 꼭 듣고 먼저 들으시긴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기관 투자자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개인 투자자와 관련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없고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모든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이게 담겨져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핵심 종목.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핵심 종목. 응? 현금은 기관도 가지고 있죠. 네?
인생입니다. 인생.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인생이라는 핵심 종목이 있다고. 인생이라는 핵심 종목.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인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인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개인 투자자가 있는 포트폴리오 속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요,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리스크는요, 똑같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이. 그러면 개인 투자자만 가지고 있는 인생의 리스크는 뭘로 관리해야 되는 거니? 그게 인슈런스라고요. 그래서 여기 리스크 매니지먼트 for 인디비주얼은 뭘 공부하셔야 하는 거냐면 인슈런스 공부합니다. 인슈런스. 무슨 위험 있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오케이. premature death. 일찍 죽는 조기 사망이요. 수명대로 다 살고 죽었다. 뭐 행복하게 살았으니 걱정할 게 없지. 미리 죽는 문제가 있다고. 자, 미리 죽으면 누구한테 위험이에요? 본인한테 위험인가요? 남아있는 사람한테 위험인가요? 남은 사람한테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밀리 멤버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니까. 근데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은 끝이야. 남아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만약에 조기에 사망하게 되면 이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나중에 고통을 받게 될 텐데 그 가족들의 고통을 들려고 하게 되면 나는 무슨 보험 들면 되겠어요? 사망보험, 라이프 인슈런스 이런 거 들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들면 되겠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라이프 인슈런스가 해지 수단이죠. 이제.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한 해지 수단입니다. 얼마를 들면 될까?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벌 수 있는 돈만큼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해놓자. 그러면 죽으면 그 돈을 당장 받으면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몸값 접근 방법입니다. 몸값. 이 사람 몸값 얼마지? 몸값만큼 보험 들자. 나중에 그 케이스 스터디 공부하실 때 그 몸값 계산하는 거 그거 하실 거예요. 보험 얼마 가입해야 되나요? 이거 하실 거라고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몸값이 아니고 몸값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 거지? 그 돈만큼을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해놓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값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그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찍 죽는 위험이 있어요. 그게 premature death risk, 사망 위험인데 라이프 인슈런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 인디비주얼 할 거예요.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오래 사는 위험, longevity,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longevity 리스크. 자, 오래 살면은 누구한테 위험한 거죠? 본인한테 위험한가요? 아니면 가족 전체한테 위험한가요? 가족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런스보다는요, 조기 사망 위험보다는 장수 위험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늙어서 돈 없이 오래 산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그게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고통스럽다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롱지비티 리스크, 장수 위험을 없애려고 하게 되면 뭐 하면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게끔 뭔가 만들어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신연금이죠. 자, 종신연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주는 연금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퇴직연금 종류도 좀 있고,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안 되면 뭐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해지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이 내는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우리가 그럼 얼마를 가입하면 되겠니?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될 거라고요. 뒤에 가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 인디비주얼은 전부 다 인슈런스와 관련된 거고 구체적으로는 라이프 인슈런스하고요 어뉴이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레벨 2까지 오는 동안에 공부하지 않았던 컨셉이 갑자기 보험이익이 등장하면서 용어도 생소하고요 계산하는 방식도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텍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또 여기서 또 나오다 보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계산하는 방식도 좀 생소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프라이빗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처음에 되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 시작할 때요.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한 두 번쯤 이렇게 보시다 보게 되면 주제는 금방 깨달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디테일을 내가 외우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외우고, 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을 갖다 확실히 익숙해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잘 그 연습을 하시게 되면 프라이빗 매니지먼트는 큰 부담 없이 시험 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PBT에서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CBT로 바뀌면서요, 레벨 3에서 제일 쉬워진 과목이 프라이빗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아주 급격하게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틱하게 난이도가 그냥 평이해졌다 하는 게 프라이빗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렇게 생각해요. 별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다고요.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기를. 그렇다고 이 과목을 그냥 아예 가볍게 무시하자 이럴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무게감 엄청 크고요.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시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프라이빗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를 어디로 가실 거냐면 첫 번째 챕터죠. 57페이지 오세요. 57페이지 리딩 21에 Overview of Private Risk Management 봅시다. 참 친절하게도 이 카플란에서 이 이그점 포커스라고서 레벨 3에는 이그점 포커스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준비하세요라고 뭔가 좀 팁을 줘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보세요. Be familiar with 거기에서 보니까 in a given situation이 있어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situation을 줘요. 그러면 그 situation 사례를 분석을 해서 답을 갖다가 제가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 describe 하라고 하면 머리가 따라락 쳐야 되는 거고, 뭐 계산하려면 또 계산해야 되는 거고, 또는 뭐 보기에서 멀티플 초이스로 골라야 되면 골라야 되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츄에이션으로 주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두 번째 줄에서 because each case is unique, you cannot expect to pass just by repeating what you saw as the answer to a previous question. 이 각각의 케이스가 다 독특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모의 이그잼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험에서 내가 이걸 본 적이 비슷한 유형을 본 적이 있어서 그거랑 거의 비슷하면 쓰면 되겠지.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뭔가 키워드가 있을 텐데, 키 컨셉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 정확히 좀 잘 캐치를 해서 그런 내용을 갖다 거기다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또 2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in requiring a high level of judgment,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길 거야 라고 내가 판단을 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세이 타입으로 주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뭔가 디스크립션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recognize that there is a process at work in developing IPS. 그러니까 IPS를 만들 때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IPS를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우리 교재 공부하시다가 그 템플릿 같은 그런 모형이 있으니까 이대로 이 순서대로 뭔가를 말을 채워 넣어야 되는구나. 그 템플릿을 갖다가 머릿속에 프레임을 좀 기억을 하셔서 거기 템플릿을 뭔가 채우는 연습을 자꾸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에서 보시면 4번의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보세요. The morning session is generally referred to as an essay. However, the more precise term is a constructive response.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하는 거를 그냥 에세이 타입으로 시험에 나와요라고 하지만 에세이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장황하게 뭘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정확한 거는 constructive response, 뭔가 좀 체계화된 답을 쓰면 됩니다. 장황하게 막 수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describe 하세요라고 이게 주관식의 문제가 나오거나 explain 하거나 justify 하라든지 recommend 하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길게 쓰는 게 아니고요. 짧게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으로 나는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릴리스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PWM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 근데 보게 되면 가이드라인 앤서라고 CF 협회에서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앤서를 발표를 합니다. 답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되게 장황해요. 되게 장황한 걸 보는 순간 나도 이 정도 써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쓸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장황하게 써도 키워드나 키 컨셉이 안 들어와 있으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크레딧 안 줘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줄여서 2줄, 3줄 정도로 쓰는 연습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4번에서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The key point that you should appear in your answer have been decided and your answer is evaluated strictly in terms of how well it makes and support those points in a coherent fashion.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어떤 키 컨셉을 딱 잡아서 키워드를 연결해가지고 문장이 딱 돼야 그래야만이 포인트 점수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미드 라운드 부시라고 주변을 막 두드리는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요 점수 안 나온다고요. 길게 쓸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5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A significant percentage of level 3 candidates find this section frustrating because it does not meet their personal sense of consistency. 이 말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래요. 혹시나 기출문제를 공부를 해보겠다.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전년도에 나왔던 거하고 그 다음 해에 나왔던 거하고 왜 말이 틀리지? 왜 말이 다르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가끔씩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출제자가 그렇게 자기가 채점을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 연습을 준 거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부러지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뭔가 판단을 해서 뭔가를 써야 되는 이런 게 되면은요. 앞에서는 저렇게 판단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다르게 판단한 걸 뭐가 나왔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여? 그렇다고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 피해갈 수가 없어. 무조건요, 들어가시게 되면, 어쨌든 이게 에세이 타입으로 뭘 쓰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내가 쓴 게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신을 갖게끔 되려고 하게 되면 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한 두세 줄로 요약해서 뭔가 정리하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키워드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또는 키 센텐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요. 그거는 꼭 연습을 하세요. 이거 자꾸 암기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공부하다가 제가 별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문장은 별표하세요 그런 말. 자, 넘어갑시다. 58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58페이지 모듈 21.1에 Investment Concerns of Private Client and Institution 이라는 거 볼게요. 자, 이거는 Private Client, 개인이죠. Individual 하고 그 다음에 institution은 기관이죠. 개인과 기관은 투자할 때 관심이 달라요.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investment objective 한번 볼까요? 투자의 목적 봅시다. 이 패러그래프 되게 중요한 패러그래프인데 investment objective에서 private client have a wide range of investment objective. 그러니까 개인 고객들은 말이죠. 인베스트 투자의 오브젝티브가 대단히 많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습니다. such as 첫 번째, maintaining the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실질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화폐성의 자산만 들고 있으면 그러면 구매력이 자꾸 떨어지게 될 테니까 적어도 물가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내가 나중에 결국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은퇴 시점에서 내가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든지 그리고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 우리 가족들 누구를 내가 도우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류의 아주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목적? 벌써 3개 있죠? 전형적인 목적이에요. 전형적인. 1번, 2번, 3번 번호 해놓으세요. 그거 이제 maintaining the real value of the investment portfolio 그거 있잖아요. 그죠?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2번 해놓고 그 다음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s 이거 3번 해놓으시라고요. 전형적으로 3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인생의 목적이에요. However, this objective may not be precisely defined as the private client may not be able to quantify the size of investment portfolio required at the start of retirement or the annual cash flows required to fund the college expense of a dependent.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게 자, however, this objective may not 동그라미 치세요. may not 그 다음에 defined요. 개인 투자자는 할 수 없다. 제대로 define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목적들을 갖다 정확히 define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 혹시 여러분 가보셨나요? 요즘 제가 없던 병이 하나 생겨서 이 어지럼증이 좀 생겼어요.
어지럼증이 생겨서 아주 하루 종일 멀미하는 기분으로 계속 어지러워서 병원을 이제 갔죠. 어디부터 갔냐면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전정기관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란가 해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뭐 검사를 했어요. 뭐 안경처럼 뭔가 이상한 걸 막 뭐 아이언맨 마스크 같은 걸 쓰고서 뭐 고개 돌리고 뭐 이런 게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어서서 걸어보라고 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계속 어지럽거든요. 요즘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제가 딱 진료를 받을 때 어떻게 오셨나요? 어지러워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어지러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지럽고요. 누워도 어지럽고 이래 뭐 하여튼 다리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어지럽습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래요.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앞이 캄캄하게 어지럽습니까? 아니면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듯이 어지럽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야 될 것처럼 힘이 빠지면서 어지럽습니까? 예컨대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자, 거기에 따라 그 증상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어지럽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난 돈이 필요해. 돈 불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왜 그런 거지? 라고 하게 되면 구체화시키지 못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은 있어요. 이런 게 없다.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PB는 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디파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디파인을. 당신의 목적이 그럼 이거죠. 물가는 쫓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주저리 이야기하는 게 요즘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주식 이런 거 예금 들고 있어봤자 나중에 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사지도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류의 주룩주룩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정리해야 된다고요? Maintain, real value of your portfolio.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정리가 돼야 된다고. 디파인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본인들이 디파인을 못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디파인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디파인은. 그 다음에 may not be able to quantify 동그라미 쳐서 may not be able to quantify. 또 뭐도 못한다고요? 계량화도 못합니다. 계량화도. 자, 물가를 쫓아가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 몇 % 정도씩 쫓아가면 되는 겁니까? 실질 가치가. 물가 상승은 모르겠는데요.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몇 % 될 것 같고 따라서 어느 정도만큼은 포트폴리오 가치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다 계량화 시켜줘야 돼요. 누가? PB가. 자, 그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게 되면 may not be able to quantify the size of investment portfolio required at the start of retirement.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t the start of retirement. 은퇴 시점에 당신 돈 얼마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한번 계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은퇴했겠어요? 은퇴하지 않았겠어요? 아직 은퇴 안 했죠. 아직 은퇴 안 했는데 당신 은퇴 몇 세 할 거야? 저 60세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럼 60세 은퇴할 때 돈 얼마가 필요한 건지를 quantify, 계량화 시켜야 되는데 개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누가 해줘야 돼요? PB가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 걸 계량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퀀티파이 해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를. 숫자로 다 계량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싹 빠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럴 때 빨리 합격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investment,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investment objective of private client can change over time due to life event.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Investment objective of private client. private client의 투자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IPS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고객을 위해서 이 고객이 가진 자산군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자산군을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스타트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내에 또는 10년 내에 얼마까지는 돼야 되는 겁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했을 거라고요. 이 말 이해되나요? 5년 뒤에 얼마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때 집 사야 되니까요. 저는 그때 집을 사야 되고 그때를 위해서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 IPS는 몇 년짜리 IPS예요? 5년짜리 IPS죠. 집 샀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뭘 바꿔야 됩니까? IPS 바꿔야죠. 목적이 바뀌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이벤트들이 있다고요.
애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집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 하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이벤트는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끝나버리면 또 다른 그런 스테이지가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야기 해볼게요. 효율적으로 출제자가 시험을 내는 방법은, 처음에는 당신은요, 돈을 버는 이제 들어와가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대충 한 뭐 과장쯤 돼가지고 이제 애가 조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 스테이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의 목적 뭐 있겠어요, 이제? 자, 대학 공부시켜야지. 대학 학자금 마련해야지. 그게 스포트. 그게 이제 에듀케이션 익스펜스가 필요할 테니까 대학 들어갈 때 학자금 모아야 되는 거야. 이런 목적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있겠어요? 집 사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 사야 되는 목적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고요. 자, 그래서 인생의 여러 스테이지를 거쳐가게 될 텐데, 첫 번째 출발하는 스테이지로서 되게 좋은 시험의 스테이지는 이렇게 자식을 딱 처음에 있잖아요. 애를 낳고 그리고 나서 애를 공부시키는 아주 조금 그런 단계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출발하는 단계. 자, 그 다음에 확실히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어요라는 상황이 하나 필요한데, 상황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 바뀌는 게 리타이먼트예요. 은퇴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애를 키우는 스테이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나리오가 전형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prior to retirement, 은퇴 이전, 은퇴 이후, 이렇게. 제 말 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아마 혹시 할지 모르겠는데, 그 IPS 특강이라고 따로 한번 서머리 하는 시간이 한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게 있으니까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휙 리뷰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전체 큰 그림을 갖다 숲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In addition, certain investment objectives may be difficult to reconcile, such as the financial security in retirement and the ability to generously fund charitable projects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자, 그 또 줄거셔야 될 게, may be difficult to reconcile. 이것도 줄거 놓으세요. 자, 상충되는 그런 목적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 정하는 건데, 그게 또 잘 못 정해요. 그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냐면, 이게 프라이빗 PB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되셨나요? 자, PB가 해야 될 일 한번 말해보세요. 크게 세 가지 있네요. PWM에서 프라이빗 여기서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요. 무슨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롤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디파인 못한다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 디파인을 못한다면서요. 주저리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디파인을 못한다니까, 그런 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자, goal identification이죠. 정확히 말하게 되면 목표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다. goal을 갖다 identification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quantification, 계량화 시켜야죠.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그래도 뭐 죽을 때까지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싶어요 하게 되면 돈 얼마 모아야 되는지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quantification이죠. 계량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concile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조정을 잘 못한다니까. 그래서 또 필요한 게 prioritization이죠. 우선순위 정하세요. 우선순위. 고울의 우선순위를 다 정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의 세 가지가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가 고객을 도와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오케이? 무슨 말이 되시나요?
자,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놓을 거냐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세요. 다른 말은요. 포뮬레이션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포뮬레이션 한다는 게 뭔가 형태를 갖추어 보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목적을 갖다 체계를 좀 잡아 보세요.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포뮬레이트 해봐라고 하게 되면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퀀티파이 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쭉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근데 요거는 주로 퀀티피케이션은요, 주로 그 시나리오 내용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숫자를 주어버립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옛날에는 그 계산해야 되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걸 계산하는 주제에서 LOS에 확 빠져버렸으니까 돈이 얼마 필요해 그냥 줘요.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만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는요, 어느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정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그젠플 예제 있으니까 이그젠플 예제 보면서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institutional client 한번 볼까요?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on the other hand are more likely to have a clearly defined objective.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they are usually focused on funding liabilities. 부채를 갖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목적은 부채를 제대로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산 운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liability driven approach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기관 투자자와 관련된 것들은요, 전부 다 asset allocation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asset allocation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전부 다 기관 투자자의 자산 배분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계시나요? 공부할 게 많겠지. 재밌겠죠. 그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Behavioral Finance하고요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 과정 중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겁니까?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는 동안에 그 바이어스가 가능하면 작동하지 않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Behavioral Finance하고 같이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제약 조건 또 봅시다. 제약 조건 밑으로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 클라이언트는요,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는 목적이 한 개라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목적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산 배분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자산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뭘 보고 판단하면 될까요? 목적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샤프 비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샤프 비율.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나누기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 그게 샤프 비율이잖아요. 레벨 2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할 때 공부했죠. 샤프 비율을 맥시마이즈 하자. 최대화 시키자. 목적이 하나만 있으면 그런 샤프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접근은 기관 투자자한테는 쓸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한테는. 개인 투자자는 목적이 한 개라고? 여러 개라니까. 그렇게 하나의 단일한 샤프 비율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예 불가능하죠.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샤프 비율 따위가 나오는 것들은 목적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목적이 한 개 있는 경우. 그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목적이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거지? 당연히 샤프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오게끔 포트폴리오 짜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인데, 목적이 여러 개 있는 순간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MBO 어프로치가 안 된다고요. 그때는 Mean Variance Optimization 어프로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기관 투자자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달라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58페이지 밑에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